안녕하세요. 네, 이 무더위가 막 시작되는 여름에 이렇게 문학관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6월 저희 책담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인천과 깊은 인연을 가진 조병화 선생님을 주제로 오늘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그 최원식 교수님, 그다음에 조진영 선생님, 김창수 선생님, 그다음에 유수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문학관 행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유수연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여기 바로 옆 건물에서 그 지난주에 새로운 기획 전시를 개막했거든요. 그래서 행사 끝나고 저 기획전 시간에 가셔서 전시도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책담회는 7월 22일 토요일 날 하는데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요. 다음 달 행사는 인천역 인근에 있는 우리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니까 그때도 또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 7월 달 책담회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그 행사를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하대의 류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편운 조병화 선생님과 인천 이렇게 시인의 작고 20주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연세를 이야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조병화 선생님은 그 하루만의 위안과 연작시 의자로 더 익숙한 그런 분이신데요. 여러분들께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병화 시인은 일상적인 언어로 내면의 깊은 고독감을 이야기했고 또 그 보편성을 사랑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다작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병화 시인의 이런 시적 출발점이 인천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네, 그러므로 이 자리는 편운과 인천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것을 회고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편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사를 여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김창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로 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편운 조병화 선생님의 인천시대를 우리가 좀 그때 작가론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조병화 선생님의 문학적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천은 문학적 출발지라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 조병화 문학 세계의 원형질이 성숙된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1947년부터 1955년까지 약 7년에 걸친 시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마 조병화의 연보에서 그 기간은 뭐 몇 줄로 요약돼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하나의 연보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병화 선생의 이 시기를 이해하면 아마 조병화 문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참고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조병화 선생이 그때 활동했던 시기는 해방 후에 인천의 현대문학사가 출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인천 문학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조병화의 인천시대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시간적으로는 75년 내지 8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득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몇 장의 사진과 준비된 PPT를 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원고를 발췌해서 발표하는 그런 진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병환 선생님이 경희대 제자였던 조태일 시인이 쓴 편운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일부입니다. 흰 거울을 만들어서 우리들 마음까지 다 털어내게 하는구나. 우리들 슬픔까지 기쁨까지 죄다 털어내게 하는구나. 늘 홀로 떠돌면서 늘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저 조각 구름은 가끔 찌든 하늘가에서 파이프 담배 연기를 아스라이 피워 올리누나. 네, 조병환 선생님을 잘 묘사한 그리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조병환 선생님이 창작 성과를 보면 옆에 제1시집에서 창작 시집이 총 53권, 유고 시집까지 53권을 발간했습니다. 시 선집이 28권, 그 다음에 실원집이 5권, 수필집 37권, 이렇게 다 합치면 무려 123권의 문학 관련 성과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1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에서 제5시집 사랑이 가기 전에까지가 인천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3시집 폐각의 침실은 주로 피난지 부산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작품들이 초기 네 시집이 인천에서 인천 시절에 간행된 작품이고요. 조병환 선생님은 1981년도에 인하대 문과대 교수로 문과대 학장으로 다시 부임하면서 두 번째 인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게 제25시집 안개로 가는 길부터 아마 30시집 외로운 혼자들 이때까지가 두 번째 인천시대. 그때는 인천에 거주하지는 않으셨지만 출퇴근을 했고 인하대에 근무하실 때의 작품이면서 많은 작품이 인천과 관련되진 않지만은 몇 작품들이 인천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경인 가도의 그 난개발로 무너져가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두 번째 인천시대는 이제 인하대 최원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실 거고, 제가 이야기할 것은 사랑이 가기 전에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조병환 선생님의 그 연보를 앞쪽에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환 선생님 1921년 경기도 안성 난실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오남 2녀 중 막내로 조두원 아버지, 어머니 진종, 조병환 선생님의 호는 아호는 편운입니다. 조병환 선생님이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부친 아버지가 조두원 선생님이 별세를 해서 서울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친과 함께. 그때 이제 서울 미동공립학교 2학년이 편입했고요. 이 미동 초등 다닐 당시에 아동문선, 아동미전 이렇게 입선을 했고요. 또 육상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초등학교 시절에 문선 백일장이라는 거죠. 백일장, 미술 이런 것들이 이게 조병환 선생님이 본래 하고 싶어 했던 분야의 예술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경성사범학교 보통과에 들어가서도 미술부에서 활동하고 육상, 럭비부는 육상을 워낙 달리기를 잘하니까 럭비부에서 뽑아가서 반강제로 럭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경성사범 보통과를 졸업하고 연습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3년에 연습과를 졸업하고 다시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도쿄 고등사범학교에 이과에 입학합니다. 1945년 해방되기 직전에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동경고사 3학년 때에 귀국합니다. 이 귀국해서 했을 때 은사 신기범 선생님이 이 화학실에 조교로 근무하도록 배려를 해줘서 근무하고 있다가 9월 달에 경성사범학교 교유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결혼을 했고요. 경성 여의전 출신 김준 여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 1946년 경성사범 지금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미군정청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게 되면서 이른바 국대안 파동이 본격적으로 서울대 전체를 휩쓸게 되죠.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조병화 선생이 구체적으로 혼란과 좌절을 겪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저는 봤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김기림 편석촌 김기림 문학 비평가인 모더니즘 실론을 국내에 소개한 김기림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기림 선생이 그때 당시 조병화 선생이 습작으로 하고 있던 시를 보고 작품이 좋다. 그래서 이건 출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산호장의 장만영 시인을 소개해 줍니다. 출판을 주선해 준 거죠. 이 시기가 이 두 개의 사건이 조병화 시인의 그 이후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는 두 가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7년 지금 해화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47년에 인천 관동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성 사범을 그만두고요. 인천으로 온 직후에 경성 사범 신기범 교수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깝게 존경하던 편은 선생이 존경하던 은사였죠. 그 연불վում 47년에 그 인천 중학교로 오게 되고 이거는 기령이 당시에 인천 중학교 기령이 교장 선생님의 제안과 조병화 선생님의 뜻이 맞아서 그 인천 중학교 교사로 물리 수학 교사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럭비부를 창설하고요. 학교에. 그다음에 그런데 48년 인중 기령이 교장과의 불화가 생겨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동 3-3번지에 있는 그 적산가호 불화건으로 오해가 발생해서 화해할 수 없는 불화가 발생해서 다시 1949년 2월에는 서울중학교, 지금 서울고등학교죠, 교사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물리 수학을 담당하고 그 대신 국어 작문을 한 과목 강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서울고등학교로 가게 됐고요. 서울고등학교로 가신 한 10여 년 만에 나중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갈 때까지 서울중학교, 나중 서울고등학교에 그무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인천에서 거주하고 계셨고요. 그때
49년에 버리고 싶은 유산, 중요한 출세작이자 제1시집이 발간되었습니다. 8월 달에 인천예술인협회 발긴대회에 발긴으로 참가했고요. 50년에 하루만의 위안이 출간됐고 50년대 매우 왕성한 인천에서 왕성한 문화활동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 연보는 맨 끝에 제가 부록으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면요. 네. 그래서 50년 4월 달에 하루만의 위안이라는 두 번째 시집이죠. 그러니까 첫 시집을 발간한 6개월 만에 다시 두 번째 시집을 발간하게 되고 산호장에서요. 이때 4월 달에 인천예술인협회 벽시전에 참가하고요. 이때 이인석, 김차영, 한상옥 이런 시인들과 함께 낙랑다방에서 열린 벽시 전람회입니다. 5월 달에 다시 벽시 전람회에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한국전쟁은 조병화 선생에게도 굉장히 큰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는 역사적 사건이죠. 모든 다른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치흥 근처로 피난을 가셨는데 인천 상륙작전 이후 9월 달에 부역 혐의 논란이 벌어져 가지고 곤경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생의 문학적 스승이었던 김기림 시인이자 비평가도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11월 5일에 인천 멸공문화인 골기대회에 참가하고요. 그 다음 11월 하순에는 종군 작가단에 자원해가지고 평양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전황이 불리해져가지고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 12월 9일의 기록에 보면 인천 그때 당시 문총회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참가하는 고여 우문국 결혼식이 있는데 여기에 신랑 들러리로 참여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말에는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 암남동으로 피난을 했고 거기서 53년에 환도합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폐각의 침실은 부산 피난지에서 발간을 한 세 번째 시집은 발간을 했고 그때 출판 기념회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년에 환도하면서 인천으로 돌아오셨고요. 53년에 인간고도를 출간한 이후에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27살에 인천으로 와서 물론 중간에 2년간의 피난이 있었지만은 34살이 될 때까지 인천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시집 사랑이 가기 전에를 55년에 발간하는데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인천과 관련됩니다. 네, 이후에 문제는 좀 연보는 생략을 하고요. 네, 여긴 국대한 파동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좀 할까 합니다. 국대한 파동이란 것은 그 미군정청이 만든 서울의 경성대학, 경성의전, 경성치의전,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등등을 통합해서 국립서울대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근데 이 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총장을 미군 대위를 임명을 하고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교 자치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론이 격렬하게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 국대한 파동이
심각했냐면 학교 재학생, 이 관련 재학생 8,040명 중에 4,956명이 제적당했고 429명의 교수 강사진들이 중에서 380명이 교단을 떠나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외형적인 수치로만 나타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병호 시인의 은사였던 신기범 교수, 영문과 사범 경성사범 부학장이었던 나중에 서울대 사범대죠. 신기범 교수가 중학생들의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조병화 시인의 충격과 그다음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실습실의 사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도의 꿈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이제 편석촌 김기림 시인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당시 경성사범 영문학과 교수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병화 시인의 습작시를 보고 출판을 권유하면서 선호장 장만영을 소개한 것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근데 김기림 시인과 조병화 시인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의문으로 영문과 교수와 이과 실험실에 있는 조병화 교수가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기림 시인은 조병화 시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아무런 지금 자료는 남겨져 있지 않는데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은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것은 김기림 시인은 영문과 교수지만은 수학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또 김기림 시인이 과학개론이라는 책을 번역 출간까지 했던 인문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소양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자들한테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김규동 시인인데요. 의과대학으로 진학했다가 다시 조선어학과로 왔다가 다시 국내로 내려온 분이죠. 그죠? 그 증언에 의하면 김기림 시인은 수학, 과학에 대한 관심이 큰 분이었습니다. 이 과학개론의 집필 번역 과정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그러니까 조병화 시인이 걸어왔던 길과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죠? 조병화 시인은 과학도로서 문학에 대한 문학 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문학도이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기림. 의 만남,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시기가 아마 조병화 시인의 문학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병화 시인이 아홉 편운이라고 한 그 편자에 조각 편자가 편속촌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우리 송현 선생님께서 또 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인중 시절의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중학교 교사 시절의 학생들과 찍은 사진, 그다음에 교정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 사진, 인중 럭비단 창단하는 사진, 그다음에 우리 여기 와 계신 아들 조진형 선생의 첫돌 사진도 여기서 인천에서 했군요. 그러니까 조진형 선생님은 태어나셔가지고 인천으로 오신 거군요. 그래서 첫돌을 이렇게 했으니까 뒤에 밑에 있는 것은 첫돌 사진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지? 파일이
뭐가 잘못된 거. 오늘 끝이네. 파일이 잘못. 그러면 원래 처음에 드렸던 걸로 업로드. 파일 업로드가 잘못돼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네. 다시 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인천에 온지 1년 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욕적인 인천에서 인천중학교에서 부임한 이후에 럭비부도 창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경성사범의 동기 동창이었던 선우희 선생을 인천중학교 국어교사로 말하자면 소개를 또 해서 인천중학교에 국어교사로 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 하는 김학수 선생도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학교 운영 전체를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기령이 교장을 도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고 48년에 서울중학교를 이직하게 됩니다. 이건 관동 3-3가의 가옥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기령이 교장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길 교장은 이 건물을 그냥 이렇게 살라고 소개해 준 것인데 조병헌 선생님 또 이렇게 그냥 살기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야겠다. 이렇게. 그때 뭐 적산가옥이 그렇게 불화받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바로 불화를 받았던 것이. 여기 이제 오해가 발생해서 나중에 다툼이 교내에 좀 더 알려지고 경찰이 개입하는 그래서 화해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서울 고등학교로 다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49년도의 사진입니다. 49년도의 사진이죠. 인천시립박물관 지금의 재물포구락부 옆에 거기 동종이 보입니다. 조병헌 선생님과 작곡가 최영섭 선생이 바로 옆에 있는 작곡 최영섭 선생, 조병헌 선생님이 있고요. 이렇게 49년에 이제 사진입니다. 50년도에 고려 우문국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 사진에 이때 당시에 하객들이 화려한 화객들이 당시 문총의 간부들이 다 내려왔어요. 대거 내려 서정주, 장만영, 박목월, 조지훈 뭐 이런 분들이 다 김동리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큰 성황을 이룬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보면 여기에 조병헌 선생님이 신랑 들러리고 우문국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참여를 했군요. 내려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보면. 네, 한국전쟁기입니다. 네. 전쟁 직전 3월, 5월의 모습이고요. 한국전쟁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피난을 시흥 정도에 이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흔히 말하는 그 잔류파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지의 보증, 그때 아마 경찰 쪽에 친지가 있어가지고 보증을 해줘서
심한 수모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위축된 시간을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 직후에 종군 작가단의 종군을 자원해가지고 평양에서 종군 작가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일사후퇴 후퇴 때 바로 피난을 이제 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제 아픈 경험 때문에 움직였던 걸 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이게 문총 구국대 가입 원서입니다. 입대 원서. 그때는 입대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최영섭 작곡가 최영섭의 문총 구국대 인천지대 가입 원서에 보면 추천인이 이경성, 조명화 이렇게 두 분의 추천인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고등학교 교사 피난학교의 교사 시절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그 노곤다방에서 출판 기념회 폐각의 침실 출판 기념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조병환 선생은 인생을 미분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도쿄 고등사범 시절에 함수론을 공부하는 시간에 낙서를 오히려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0에서 100까지 미분을 하게 되면 죽음과 알파가 남는다. 그래서 생존 현상을 시간으로 미분이 아니고 적분이군요. 제가 미분 방정식으로 한 건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보면 미분을 통해서 인생의 차이를 하는 거하고 거의 접근 방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을 시간으로 적분하게 되면 결국 죽음과 그 옆에 있는 건 조병환 선생님 친필로 쓴 사람 거기 이제 인용했고 옆에 네모난 안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건 관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플러스 알파. 그럼 결국은 알파밖에 죽는 건 동일한 거니까 알파가 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이란 것은 오히려 남과 다르게 사는 것, 그 차이, 그게 바로 창의적인 활동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늘 이제 하셨어요. 아마 자연과학도 다운 인생 적분방정식, 미분이 아니고 적분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병환 선생님 그래서 1955년경에 이제 인천을 떠나는데 제가 그 시기에 조병환 선생님 삶 전체를 완전히 섭렵한 건 아니지만 가장 빛나던 순간이 인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중학교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교사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인천의 문화인들하고 만남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럭비부는 1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했고요. 본인이 가장 가까운 분들을 전부 다 인중교사로 소개해서 일하게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만난 예술가들 가장 가까운 분은 그 당시 시립박물관장이었던 이경성 미술평론가와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화하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술인들입니다. 인천중학교 미술교사 김학수, 그 다음에 서양화가 우문국, 그 다음에 인천 여자중학교 미술교사 김영주, 그 다음에 인천 상업학교 미술교사 김순배, 뭐 이런 전부 다 미술 쪽 분들하고 대화를 했고, 본인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미술의 꿈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화구를 장만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 품평회도 그 미술교사들이 해주고 이렇게 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더니즘 시인 김차영, 강화 출신의 모더니즘 시인과도 자주 만나고 있었는데 내면적으로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자료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교사 공선증 뭐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자신의 문학 자향으로 삼고 작품 활동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좀 훑어본 조병화의 인천 시대인 것 같고요. 몇 가지 쟁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죠? 내가 시간 못. 네, 원래 언제 시겠죠? 네, 10분 정도 남아요. 네. 네, 10분 정도 좀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일쪽에 이 글에 앞으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내용이 뭔가라는 점인데요. 조병화의 그 문학적 출발기에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의식, 이 근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런 정서들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만약에 이 지점이 밝혀진다면 조병화의 문학 세계 전체를 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논의에서도 이 정치적 혼란, 정치 사회적 혼란이 조병화 시인의 문학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이 문제를 지금까지 논의해 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해방기의 혼란 이렇게 되어 있었는 것을 좀 더 좀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 이 논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3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 조병화가 모교에서 경성사범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안정적인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가 정치투쟁의 현장이 됐던 과정이고 이 순간에 김기림 시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있고요. 3쪽 하단 42년 6월부터 여기는 이제 경성사범 내에 국대한 파동에 대한 개요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4쪽에는 조병화 시인이 하나의 혼란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일본어를 그 공용 국어로 알고 성장했던 지식인들의 경우는 해방 직후 곧바로 이제 일본어를 국어가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뀌는 일반인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활동하는 지식인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죠. 조병화 선생도 이 문제 때문에 전형적인 식민지 세대이기 때문에 노래도 일본 노래에 훨씬 더 친숙하게 느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면 일본 그 대중가수의 노래를 향수처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자의식 없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혼란 때문에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다시 우리말 표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중언어가 반대로 오히려 조병화 시가 평이하고 쉬운 표현으로 되는 이게 근거로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조병화 선생님이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5쪽에는 이제 해변에서 찾은 자화상 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천중학교 재물포 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다시 상실했던 출구를 문학에서 시에서 찾는 과정을 썼습니다. 그때 만난 인천의 문화인들의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인천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인천 예술인 협의회 문천구국대 인천지대 여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요. 아마 그 문천구국대 인천지대는 지금 이제 인천 예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활동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병화 선생의 활동은 인천 문화예술사에서도 현대문화예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쪽에 부산 피난지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폐각의 침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폐각의 침실은 그 피난지 부산에서의 체험이고 그 다음에 종군시 내편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로 되돌아 와서 네 번째 시집 인간고도를 발간하는데요. 여기에는 피난지 송도 시절의 생활, 그 다음 명동 시절이 주로 시집의 주된 내용인데 이 시집에 아주 중요한 작품 두 개가 있습니다. 팔랑버들, 인천의 서야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본 인천 시편 중에 가장 빼어난 작품 중에 하나, 인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작품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거기 공간을 아낄 겸 해가지고 밑에 팔랑버들의 일부를 옮겨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부분은 생략했습니다만은 때마침 올려다 배는 좁은 수문이 돌려다 배는 좁은 수문, 인천항을 내려다보고 있죠. 오색길을 날리는 마스트가 가로놓이고 박물관 그 자리와 인천각 그 자리, 인천만 수백리 나의 회랑도로, 플라타너스 넓은 활엽수 사이길에 익어가는 추억이 깔리고 가을이 깔리고 가을의 생존에 엉켜 노인과 아해가 과일과 가을을 판다. 호수와 같이 끼어있는 바다는 섬과 섬 사이로 푸르고 피난을 거듭하던 나의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정과 정들이 같이 다시금 모여들 온다. 인생은 짧고 고독은 길고 박물관 관장의 검은 머리에 하얀 가을의 하얀 구름처럼 흰 머리가 끼어들고 나의 머리에선 아버지 냄새가 나고. 네. 여기 보면 인천 그 자유공원 쪽에서 바다를 조망하면서 쓴 작품들인데요. 거기 보면 피난 직후에 그러니까 그 피난지에서 돌아온 직후에 풍경이 를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인천만 나의 회랑도로, 인천을 전부 다 온전히 자신의 가슴 안에 안고 그 다음에 돌아온 시민들을 보면 피난을 거듭하던 나의 시민들이라는 말 속에 그간의 고통, 고난, 순환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이루어진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4시집을 출판한 전후에 이제 인천 시절 마감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50 사랑이 가기 전에는 그 전쟁과 분단 과정 속에서 한 여류 음악가를 동경하다가 조병화 시인이 사랑으로 발전한, 그래서 이 비련의 사랑 때문에 부인과 평생 프로하는 요인이 됐던 그런
아픈 시입니다. 이 작품들은 조병헌 선생님 생전에 어느 잡지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뒤에 그쪽부터는 이제 전체를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쪽에는 조병화 시인이 굉장히 폭넓은 대중적인 시인으로서 큰 시인이었지만은 본격적인 평론, 연구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기묘한 현상인데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개 초기시라는 초기시 연구의 논문을 봤는데요. 옛날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실존주의, 실존주의라는 것을 조병화 선생님이 얼마나 투철하게 이해했나, 뭐 이런 철학적 질문으로 조병화 시를 읽고 실망하고 나가고 이렇게 뭐 소시민적 위안, 뭐 이렇게 결론 짓고 마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병환 선생님 시를 시 자체로 읽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병환 선생님 어떤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평론 비평으로부터 약간의 소외. 그 다음에 조병환 선생님 평소에 그때 당시 나중에는 뭐 문협, 그 다음에 시인협회 이런 간부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은 해방기, 그 다음에 1950년대에 모더니스트로 분류됐지만은 모더니스트들과 뭐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 점에서 어떤 진영에서 진영과 자유로운 그런 자유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히려 조병환 선생님의 시를 뭐 이제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쨌든 대중적 지지를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의 시적 구조와 대중적인 공감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용미학 쪽에서 문학 사회학적으로 이걸 좀 규명도 해보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조병헌 선생의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병헌 시인 전체의 작가로 오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린 조병헌 선생이 7년간의 인천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조병헌 문학에서도 중요하고 인천 문화사에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남긴 흔적들, 문학적 성과 흔적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 흔한 시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조병화 선생의 그 살았던 관동 3-3번지라든지 많은 작품을 남긴 자유공원 시립 일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문화예술사의 기여한 역할은 이제 온당하게 다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소략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전보통학교를 나왔는데 그 승전보통학교가 우리 외가가 다 그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외가가 우리 그 성전보통학교에 이렇게 좀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가에 가면은 항상 그 용인 안성 화성 이 근방에 센 양반들이 좀 있어요. 남양홍씨, 홍사용, 그 다음에 홍남파를 낸 그 남양홍씨가 세고, 그 다음에 반란박씨가 있어요. 반란박씨. 그 반란박씨들은 박승극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져갖고 월북한 소설가들 박승극 시인 누구지? 시인 유명한 시인 그 사람들이 반란박씨들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 외가는 송가들인데 난실조씨라고 불렀어요. 난실리의 순 우리말은 난이실이었어요. 그래서 난이실 조씨들도 그때 우리 외가하고도 이렇게 혼반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외가의 형수 중에 한 분이 그 조교장 따님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 외가는 이동면인데, 바로 이동면인데, 그 이동면 묘봉리하고 양성명 난실리가 이렇게 붙었죠, 바로. 예. 바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성호 용인, 그러니까 송전 보통학교를 다니신 수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우리 외가하고 마주보는 마을이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러는 집안이었더라고요. 그게 조병화 선생하고 저는 그 외가 인연으로 그 조병화 선생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한 친연성을 외가 그 용인 그쪽 마을들이 재밌어요. 저는 도시내기인데 그 외가의 시골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골을 알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69년인가 70년에 경희대 국문과에서 문학과 종교라는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잘 뽑혀 다녔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물리대 대표로 그 경희대 갔는데 그때 뵈니까 그때 문과대학장 조병화 선생님이 파이프 물고 이렇게 그 심포지움을 주재하시고 더 저한테 좋았던 거는 작가 최인훈. 제가 최인훈의 그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라는 걸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이 양반이 논평자로 해서 제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뭐라고 하셔갖고 굉장히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 심포지움 대학생 심포지움인데 그 중에 그때 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하대에서 뵀을 때 그때 뵀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게 참 지금 옛날엔 제가 야박해갖고 아주 야박한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잘 얘기를 못해요. 그때 참 뵈서 좋았다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서 너무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 그래갖고 끝내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정말 죄송해요. 근데 그때 경희대 인연이 인하대로 왔구나라고 이렇게 저는 외가 이거 이래서 인하대에서도 자주적인 못했어도 저는 이제 창비 한국 작가회의 이래서 말하자면 조병화 선생하고 관련 있는 문학단체하고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조병화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야 그게 생각이 미쳤어요. 자유실진 문인협의회를 비롯한 작가회의 최고의 투사 중에 한 분이 조태일 시인이잖아요. 근데 조태일 시인이 조병화 선생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는 편은문학상, 당신이 편은문학상을 만들고 제1의 수장자로 조태일 시인하고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꼈어요. 조태일 시인을 들으니까 가장 아끼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조태일 시인이었다. 그러니까 조병화 시인이 간단한 옛날 분들은 다 간단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다 한쪽에는 당신 마음속 한쪽에 이쪽에 대한 지지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보니까 우리 조병헌 선생님의 호가 편운하네요. 나중에 보니까 김기림, 이게 호라는 게 김기림의 호가 편석촌이거든요. 조각편자, 돌석자, 마을촌자. 아마 우리말로는 그 양반 고향이겠죠. 돌모루 정도 되는 건데, 그 편석촌인데, 제 짐작으로는 편운이 편석촌에 대한 존경, 되게 이 호를 나눠갔잖아요. 호를 이렇게 김기림이 줬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신이 김기림에 대한 오마주로 조각편자를 하나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병화 선생이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항상 여기 단독자란 말이 참 맞는 분인데 단독자로 이렇게 계셨지만 그런데 한 구석에서는 이런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문학에 대한 일정한 지지를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때 이런 걸 좀 알았더라면은 김기림도 얘기 좀 더 자세히 듣고 했을 텐데 그게 또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병환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그죠? 조병환 선생은 문단의 벼슬이나 또는 학교 내에서의 벼슬도 최소한 학장을 하셨어요. 그죠? 학장, 부총장, 대학원장 이렇게 학교 내에 지도부 또 처음에는 이쪽 단체에 안 가셨지만 나중에 단체에 가서는 모든 이사장들을 이렇게 다 할 정도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자니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단독자 이건 어떻게 이걸 아까도 이제 이걸 해명하는 게 조병화 실론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의자 같은 시에서 봐요. 이렇게 뵀어도 항상 이렇게 학내에서도 그러니까 과외는 잘 안 계시죠, 그죠? 학장실에 과연 연구실에 잘 안 계시지, 그냥 학장실에 계시지 않으면 부총장실에 계시지 않으면 대학원장실에 계셨지만 그래도 얼핏 보면 우리 저 과행사에도 잘 나타나시고 아주 잘 어울리셨어요. 학생들한테도 하고도 참 좋았을 거예요. 우리 인하대 국문과나 국어과나 그 굉장히 훌륭한 문인들을 지금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조병화 선생님의 채취도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게 있나? 저는 일종의 당신 그 의자라는 걸 보면 정말 언제든지 물러날 각오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직을 탐하지나 직을 이렇게 직이 오는데 직이 오는 걸 마다할 건 없죠, 그죠? 그런 분이 또 직을 하는 게 그 과 교수들이나 그 과 학생들이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 양반은 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팔자를 잘 타고 나셨을 거예요. 팔자를 잘 타고 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그 사람 보이거든요. 학교에 이렇게 오면 교수들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런 사람들.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그 직에 대해서 탐욕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의자 같은 시가 의자는 그 명시죠, 그죠? 우리 이영기 시인의 낙화 있잖아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자가 아는 자 의지를 못하냐? 뒤돌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거 절창이에요. 근데 조병환 선생의 의자도 그 이영기 시인의 낙화에 못지않은 절창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게 좋게 말하면 단독자고 좀 야박하게 말하면 어떤 조병환 선생 확실히 소외의식이 있어요. 소외의식. 이렇게 말하자면 뭔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계속 하고 그런 신분인데도 계속 비주류를 하는 가장자리라는 그 의식, 그게 그 양반을 시를 쓰게 만든 거라고 힘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그 우리 외가 마을 있는 데가 양반들이 굉장히 센 데인데 우리 조병환 선생이 이렇게 보시면 유교적 교양을 이렇게 닦은 분이 못 돼요. 이게 워낙 만득의 아들이고, 그래갖고 금세 어머니가 데리고 서울로 가서 신식교육 이렇게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시골에 그 동네가 양반이 센 데가 됐는데 이 양반으로서 조금 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를 보고 칭찬할 때 우리 최 교수는 천년 묵은 일본 귀족의 얼굴이다 그래요. 그 당신이 이렇게 내가 좀 비귀족적이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속으로는. 그 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 난실 이 집안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양반이 시인인데 시를 공부하는 시를 전공하는 과를 가지 않으셨어요. 그죠? 사범학교, 그죠? 고등사범학교 같지? 자기는 나는 조병환 선생님 진짜 처음부터 문학을 하고 싶어 했던 분이라고 봐요. 문학을 하고 싶은 분인데 예술적인 분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 집안에서의 위치나 이런 것이 사범학교를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도 고등사범학교를 가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그 재미난 것은 거기서도 문과가 아니라 이과를 가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과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취직이 잘 돼갖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가는 수가 있는데 이과를 가서 얘네들이 의대를 가면 꼭 정신과를 해. 그게 문과적이거든. 공대를 가면 꼭 미술 그림 잘 그리는 놈들이 공대를 가거든요. 그리고 걔는 꼭 건축과를 가. 그게 완전히 미술이야. 그래서 건축하는 애들 중에 애라고 그러면 안 되고 건축과 교수들 중에 괜히 건축과 가서 그냥 무슨 자기 건축 발표하는 거 보면 글이 그냥 이상망측한 글들을 못하던 문과 취미를 거기서 막 발휘하고 그러는 게 다 그런데 조병환 선생님도 말하자면 당신이 당신의 어쩔 수 없는 현실주의, 당신의 꿈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는 시인이다는 못하신 것 같아. 나는 시인이다. 아니 사범학교 수물과 나온 애가 무슨 시 쓴다고 그 당시
텃세가 무지 셌을 거고 당신 자신도 자격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시서와 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병환 선생님 정말 시서와 삼절이에요. 시절 쓰셨지. 글씨도 좋아요. 아주 타고난 천품에 글씨도 굉장히 좋고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조병환 선생의 맘먹을 시서와 삼절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김지아가 그림도 잘 그리죠. 서두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김지아도 김지아가 뭐 다 잘하네. 그런데 조병환 선생만큼 이렇게 그림도 이런 분이 없어서 사실은 조병환 선생이 유교적 교양을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닦지는 못했어도 사실은 선비예요. 문인화가예요. 문인식인으로서 시도 쓰고 저절로 그림도 그리고 저절로 글씨도 쓰고 구중서 선생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있잖아요. 이 양반도 그 양반이 지금 시서와 삼절이에요. 은퇴할 때 되니까 그냥 글씨를 써. 아유 너무 멋있어 글씨도. 그다음에 그러더니 또 그림도 그리셔요. 그죠? 시조부터 썼구나. 평론은 재미없고 이제 시조 시인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게 있어서요, 그죠? 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병환 선생의 이 이중적인 내면, 이 복합적인 내면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창수 박사가 정말 인천 시대를 참 잘 밝혀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인천에서의 말하자면 실패가 인천에서 당신이 뭔가 지금까지의 어떤 결여를 치유할 절호의 찬스를 맞이해서 선생으로서 뭐 문인으로서 뭐로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는데 이것도 또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조병환 선생의 저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잘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원식 교수님께서 조병환 시인과의 어린 시절부터의 관계와 또 대학에서의 관계 그리고 조병환 시인께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진영 관장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지 또한 직접적으로 또 곁에서 지켜보신 아버님의 시세계에 대한 관점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 주신 것들 밤색깔 책자에 보면요, 저희 아버지가 쓰신 건데 그 아버님에 대한 왜 시를 쓰게 되고 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진짜 열심히 하셨고요, 이 삶을 열심히 사셨고. 생활하면서도 친구들 만나려 뭐 또 글 쓰려 하면 밤낮 12시 돼야 집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어 좀 배워야 되니까 라디오 듣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거 아침에 나가서 시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4시간씩밖에 안 주무셨어요. 온 생애 전체를. 그러니까 남보다 2배를 사는 거죠. 남보다 2배 이상 살았죠.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한 결과물이 나온 거고. 또 왜 단독자라고 그러느냐. 우리 아버님은 어떤 주류를 타지 않고
본인이 주장한 대로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시를 써온 거예요. 어떻게 시를 쓰게 됐느냐? 경성사범학교 다닐 때 우선 제일 걱정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커서 뭘 할 건가 생각했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태어난 거 많이 경험을 해보자. 육체적으로 경험 많이 해보고 정신적으로 경험 많이 하자. 육체적으로 경험 많이 하는 건 무조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다. 또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책을 많이 읽는 거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소설을 읽으면 시간이 너무 뺏겨요. 그래서 간단한 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그거 줄 때 그때 시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성사범 다니면서도 럭비를 했기 때문에 운동하랴 공부하랴 시간이 없어. 또 경성사범에서 늘 1등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 공부하라 운동하라. 그래서 시를 간단히 읽었는데 그 많은 시 읽은 게 나중에 고민을 느꼈을 때 저절로 나오게 된 게 시예요. 그래서 그때 좌절을 느끼고 그랬을 때 시가 저절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로 들어간 거예요. 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독학해서 이걸 개척해 나간 거예요. 물론 그때 편석준 선생이 좀 도와주시긴 했지만은 그건 이제 문인들의 교류 요거를 이제 해주는 거로 도와주셨고 결국 글 쓰고 이러는 건 다 우리 아버지 혼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서 또 일본 말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범학교 다녀서 밤낮 사전을 옆에다 놓고 찾아가면서 한글을 다시 배워가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만큼 노력이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남다른 그 노력을 했다는 걸 그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어머니 결혼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의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병아 시인은 의사를 부인으로 둬서 편안해서 글 쓸 여유가 있었겠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왜냐면 한번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인천에 계실 때 김기현 선생이 누굴 소개해서 잘 부탁합니다 해서 보내왔는데 인천에 왔죠 그 사람이. 그래서 저녁을 대접하려고 그때 돈을 다 집에 갖다 줬으니까 돈 좀 달라 했더니 얘기한 게 반밖에 안 주더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관둬라 그러고 마침 그때 수희가 제물포고등학교 수희가 결혼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게 있어갖고 거기서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녁을 사주고 남은 것도 그 사람한테 줘서 보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월급의 7은 집에 갖고 온다. 3은 내가 쓴다. 그러니까 7대 3으로 나눠고 계속 그렇게 유지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확장된다면 9대 1로 바뀌었어요. 집에 9, 나머지는 1. 그리고 교수들 퇴직연금도 좋지만 퇴직연금도 20으로 받아가지고 집에 다 주고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는 진짜 본인이 직접 다 벌었어 사실. 그래서 그 바람에 시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왜냐? 우리 어머니가 호가 뭐냐면은 진명여고 다닐 때 진명여고 선생이 결혼하기 전이죠. 호를 시영이라고 줬어. 시의 그림자.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는 물리학자야. 시인인 줄 알았으면 결혼 못했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결혼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시는 굶는 게 뻔한데. 근데 그때 물리학자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때 하다 보니까 결국 시인이 된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가 싸운 바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시도 많이 썼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시인이 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 길교장 얘기 나왔는데 길령이 교장하고 싸웠지만 나중에는 길령이 교장 한갑 때 제물포고등학교에서 잔치를 했어요. 그땐 저도 중3 때인가 그랬는데 와가지고 참석해갖고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희 길교장님 편력인가 그거 썼을 때 우리 아버지가 추천서도 쓰고 다 화해를 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힘들 때니까 싸우고 그랬지만 또 그 바람에 서울고등학교를 갔죠. 서울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무대를 더 넓혀가지고 서울고등학교에서 진짜 문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명동에서 계속 문인들 만나고 예술가들 만나고 교류를 넓혀가지고 저렇게 되셨죠. 그 바람에. 그래서 그 운이겠지.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에 서울고등학교 갔을 때는 기차 타고 통구를 했는데 인천에서 밤낮 기차가 늦어. 그러니까 조회 끝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미안해서 하루는 그 첫째 시집 나온 다음에 김홍 교장한테 얘기해서 저 도서관 2층에 어디 방 좀 하나 해달라. 그 도서관 2층에 마룻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되면은 돈 오면 다 그 매출했을 밑에 돈 집어넣고 은행도 안 가고 그러고 있다가 집에 나와서 술 먹으러 명동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고등학교가 신문로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청 앞에서 가면 그 명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매일 저녁 거기 가서 문인들하고 또 예술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견면을 완전히 넓혔죠. 그리고 그때 뭐 통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동안 모자랐던 그런 시집도 한국 시집도 많이 읽었는데 제일 느낌이 준 게 아까 그 누구야 윤동주 시인 시집만이 느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비슷하게 이렇게 쉬운 스타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조태일 씨는 경희대학교 제자인데 워낙 힘들게 자랐거든요. 조태일 씨가 저 스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갖고 장학금을 다 받게끔 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정으로 물론 우리 아버지는 정치에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정치에 개입 안 하고 사람으로서 대하면서 조태일 씨하고도 이렇게 통했기 때문에 조태일 씨가 우리 아버지를 상당히 따라서 중간에 퇴학하려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장학금 줘가면서 키웠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한 시인을 만들었죠. 조태일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부인이 집에 와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조태일 문학관에 뭘 하나 남겨놓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때 기운 절필한 다음에 절필해갖고 글을 못 쓸 때 부탁이 들어와갖고 계속 쓰긴 써야겠는데 쓰다 버리고 하면서 결국 하나 내 건진 게 좀 삐딱삐딱하지만 그러면 조태일은 시인이다. 그거 해놔서 그 조태일 문학관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태일 시인이 먼저 갔지 우리 아버지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또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게 되니까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고 사범학교 가게 된 거는 우리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 그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범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동경고사까지 다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 정도면 대충 아버지에 대한 의용군 얘기가 있구나. 그때 6.25 전쟁이 나갖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 갈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인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인천에서 왔다 가다 의용군한테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서 그 대장한테 면접을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그 인텔리니까 북한에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합격 그렇게 써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그럼 나 이제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집에 갖다 두고 다시 오겠다. 그때 또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젊은 친구 오더니 선생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래서 합격 통지를 받았더라 했더니 그거 이래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 대장하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불자를 붙여가지고 불합격 해갖고 온 거예요. 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학생이 야간학교 제목포 야간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리 과목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술 먹어도 가서 강의 꼭 했거든. 그 바람에 그 불자 하나 붙어가지고 불합격 때문에 그래갖고 도망간 거예요. 주한 쪽으로. 그래서
비도광파가 갖고 도광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빨갱이다 해갖고 할 수 없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구국 천년대인가 그걸 문학 천년대가 만들어가지고 평양 갔다가 다시 이제 북한군이 내려온다 해서 중공군이 온다 해서 선우이가 그때 거기 계셨는데 선우이 그분 얘기 듣고서 다시 인천에 왔다 그냥 그 다음 날로 부산으로 피난간 거예요. 그게 12월 달에 피난. 일사후퇴 전에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니까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돼야 하니까 그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뭐.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조병환 선생님이 인천 계실 때 그때 형님도 인천에 계셨습니까? 혹시 경찰이었습니까? 저 큰아버님이 이제 소사에서 경찰서장 있었죠. 소사에서 경찰서장. 그래서 그때 갑자기 부산에 가느라고 저희 할머니는 부두에서 빠이빠이 같이 못 갔으니까 그래서 헤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머니가 제주도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합쳤어요. 그 대목이 그 아까 피난을 못 가셨기 때문에 피난을 못 가셔가지고 그 시흥까지밖에 못 가셔가지고 아까 인민군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합격 불합격이 막 바뀌고 있는 시절인데 문제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 수복 이후에 이제 잔류파로 몰리게 되죠.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큰형님이 신원보증을 그때 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 집안인데 무슨 부역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친지 중에 경찰 이렇게 했었는데 큰형님이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까지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부산으로 피난 거죠. 그 얘기는 전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저희 아버지는 무슨 큰 행사를 하면 늘 비가 왔어요. 살아계실 때 결혼식 때도 비가 엄청 오고 또 우리 저 문학관에 보면 그 사진들 찍어놓은 거 있는데 고2 때도 벽제에서 야외에서 그러니까 고위 축제를 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항상 비가 왔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신 다음에는 조병화 축제를 5월달에 하는데 난실에서 한 번도 이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것도 참 별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도 비가 와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보고 너는 용의 자식이라 용의 자식이라 너는 하면 비가 늘어온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다음엔 아직도 비가 안 왔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그런 또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관장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정말 조병화 시인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생동감이 더 넘쳤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너무 잘 들었는데 또 잠깐 김창수 교수님께서 중간에 질문을 해주셨지만 혹시 이제 더 질문하시거나 첨언하고 싶으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창수 교수님께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래 그 조병환 선생님이 49년도에 서울중학교, 지금 서울고등학교죠. 서울고등학교 가셔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광규 시인이 우리 편은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병환 선생님 작고하기 얼마 전에 병원에 임종은 아니지만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셨을 때 또 대화도 나눈 게 있어가지고 꼭 모시려고 했거든요. 김광규 선생님을 서울고등학교 제자로. 근데 김광규 선생님 불편하셔가지고 갑자기 그 사이에 그 동네에 그 등산을 하다가 좀 발을 좀 다치셨는데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래서 이제 내외 출입을 못 하시게 돼가지고 이 20주기 행사에 대해서 계속 3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늘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못 오셨다고 오늘 두 분께 꼭 고맙다고 또 제자로서 또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고 특히 조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또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도 꼭 와서 서울고등학교 이야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병환 선생님은 마지막 병상에서 나눈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듣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규 선생님 본래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요즘 이제 뭐 여러 얼굴의 시대인데 저는 조병환 선생님의 83년도부터 인하대를 떠나시기 전까지 제자이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자로서 이야기할 거리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생님의 성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이 지극하셔요. 그래서 늘 불쌍한 걸 보면 참지를 못하시고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하는. 심지어는 길가에 서 있는 뭐 짐승들이 그냥 비를 맞고 서 있는 이것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더 하겠죠, 그죠? 조병훈 선생님 아까 그 비련의 사랑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부터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평소에 약속에 굉장히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참으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남이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제안, 약속 이런 걸 절대로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 같은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지사랑은 없다고 저도 이제 한편으로 그 따뜻한 인품, 부지런함, 그다음에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다시 생각이 났고요. 연구자로 다시 이제 제자가 아니고 연구자로서 다시 이제 이분이 남긴 문학적 삶에 대한 재조명이 재해석, 재조명이 우리한테 남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삶이라는 것이 완전한 우연도 없고 완전한 필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기림 시인과의 만남 이게 너무 우연 아닌가? 그 우연이 아니었으면 조병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조병화 선생은 어릴 때부터 시인으로 가기 위한 차곡차곡 밟아왔던 거죠. 이게 어떠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시인 조병화가 나타난 거죠. 안에 있던 시인은 안에 본래 간직하고 있던 시인 조병화가 87년에 그 혼란의 와중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우연이 없는 거고 그 필연과 우연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조병화의 시세계 그 아웃사이더 같기도 하고 단독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대중적 사랑을 받는 시인이 된 것인데 그런 조병화 표는 선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김창수 교수님께서 정리까지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좌담회 세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좌담회를 지금 계속 듣고 계신 청중들께서도 질문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청중 쪽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윤식 선생님께서 한번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니까 좀 일어나서 그럼 제가 생전에 꼭 3번을 뵀는데 우리 조 선생님이 46년 11월생이시죠? 저보다 8개월 형님이신데 전 47년 8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오시면서 아버님 생각이 좀 많이 나시겠죠?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런 어쨌든 제가 요 근자에 지난 한 2월 말까지 정을보고등학교 그 70년사를 기초 자료를 이렇게 손질을 하다가 조병환 선생님 그 시기에 와서 그 당시 그 제자들이죠. 뭐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물리 시간이면은 이 양반이 일찍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시를 이렇게 적으신대요. 그 학생들은 그 딱딱한 물리 수학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시를 그 뭐 학생들 뭐 15, 16, 17이면 사춘기고 가장 이 심장이 뜨거울 때고 더울 때인데 그런 시를 시작하니까 아주 그 조병환 선생님 최고다. 이런 기록이 남아서 아 그랬구나. 실제로 국어 선생도 그러질 않았는데 국어 과목 선생도 아니신 분이 이랬다. 그래 이제 그게 저희 70년사에 조금 기록이 됩니다만은 제가 선생님을 뵌 건 87년에 제가 좀 뭐 늦깎이고 일찍이고 없습니다만은 현대문학 이제 완료 추천을 받아서 이제 현대문학의 인사로로 갔습니다. 갔더니 막 그 당시 현대문학 주관 선생님이 김윤성 시인이셨는데 인사를 하고 잠깐 앉았는데 누가 들어오다가 뒤통수를 딱 쳐서 돌아보니까 조정래 소설가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당신 뒷모습이 꼭 황충상 소설가하고 똑같아서 내가 때렸다고. 그러고 앉았는데 김종길 선생님하고 조병환 선생님하고 또 한 분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게 한구탱이 앉았는데 그때 김용 선생이 이 친구가 그 인천서 이번에 조병환 선생 완료 추천을 했다고. 오 그래? 그러면서 작품이 어때? 그래서 현대문학 그 등단 작품이 실린 그러더니 제목이 북어입니다. 북어. 동태만 명태만인 거. 북어인데 잘 썼구만. 그 김인선 선생이 좀 잘 좀 그 지도해서 좀 키우시오.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덕담을 한번 듣고는 그리고 한 10년 후쯤 되겠습니다. 97년에 인천 부평 쪽에 이제 글을 쓰는 여성 모임이 있는데 김양수 선생하고 그 여성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저도 끼게 됐는데 내려오셨어요. 그때는 저는 조병환 선생님이 내가 저 등단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더니 뭐 한 번 보셨으니까 제 얼굴을 잊어보셨겠죠. 그래서 저 그때 그렇게 뵀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회를 먹다가 인천에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 여쭤봤더니 왜? 듣기 싫어. 인천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아니 이러실 수가 있나. 제가 다닌 인천중학교에 선생님도 하셨고 인하대학에도 계셨던 선생님이 왜 그러시나. 근데 오늘 그 김창수 선생 그 말제문에도 나오고 최현식 선생도 비치셨습니다만 그 마음이 양반이 속이 상했던 게 인천에 와서 2번 우리 길교장 선생하고의 또 인하대학 자체도 저도 여기 인하대학에 계신 분들이 또 졸업도 하신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내 고향 인하공대가 이렇게 출발해서 인하대학이 됐는데 저는 그 경영자가 그나마 또 뭐 해줬으니까 오늘날까지 마침 왔겠지 하지만은 이 경영자가 우리 인천 땅이나 인하대학에 한 걸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뭐 나름대로 힘든 게 있었겠지만은 조금만 넓게 보고 조금만 넓혔으면은 정말이지 지금 아시아에 뭐 50대 대학이라도 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게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다만 그런저런 걸 생각하면서 이건 제 혼자 상상이고 그렇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외람된 말씀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병환 선생님이 상당히 내성적인 분이 아니었나. 럭비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양성적인 것 같으신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인천에 계시면서 당대 사람들은 길령이 교장과 불화 또는 인하대학의 그 지휘로 숨겨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당신이 어디서 쓰거나 그런 걸 제가 못 봤습니다. 한 것도 못 봤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시고 차분하고 착하신데 이게 아주 저 같은 사람하고 회를 잡수면서 그런 사소한데 한마디가 나온 거예요. 인천 얘기하지 마라. 인천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난 인천 정도로 봐. 그래서 전 참 오해를 했습니다. 조병호 선생님.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거를 대놓고 다니면서 하시지를 않았어요. 바로 뜻도 모르게 우리들 앞에서 사소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 양반이 내성적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고 시를 쓰셨구나. 시 보십시오. 진짜 전부 착하고 예쁘고 진짜 사회에 대해서 이야 어쩌고는 시 있습니까? 뭐 그 당시 시대가 그랬고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와일드하고 양성적이고 무작정 남성적인 분은 아니었구나. 이 심지가 곱고 여리셨던 분이로구나. 저 혼자 왜랍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추억담이라 할까요? 뭐 질문은 없고 저도 살면서 잠깐 뵀던 그런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식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잠깐 이 자리에 계신 인하대 원종찬 교수님께 잠깐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예. 저도 김창수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은 동일해요. 선생님이 늘 품이 좀 넓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신 선생님이었고 제가 잠시 한 1년 지방 선생님이 부총장으로 가 계실 때 연구실을 지켰어요. 1년 동안 빈 연구실을 지켰던 그 기억만 나고 뭐 다른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김창수 선생님과 같이 수업 들었을 텐데 그런 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시를 그때 빼놓고는 써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시를 좋아해서 그걸 내가 오랫동안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주방 선생님 시를 이렇게 그런 톤으로 자연을 이렇게 흉내내서 썼더니 A+를 주셨어요. 처음 시 쓰고 마지막 시 쓰고 A+ 점수를 조병환 선생님한테 받았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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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찬 교수님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 앞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마이크 돌려보겠습니다. 잠시 소개도 좀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문화관광 해설사 성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병아 선생님의 아드님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 똑같으세요. 지금 네네.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드님.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은요. 아버지하고 조진영 선생님하고의 추억 하나 하고요. 만약에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앞에 계시다면 아버지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지 그런 좀 스몰 토크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글쎄 그런 게 우리 아버님이 밤낮 바깥에만 생활하셨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와서 4시간 주무시고 늘 바깥에만 하기 때문에 가족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아버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서 좀 배운 거고. 그리고 또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서로 뜻은 통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사회생활하고 뭐 미국에서 그 교수생활 할 때도 보면 그때 오셔서도 보면 그저 말은 안 하지만 하는
태도니 이런 거에서 아 그래도 참 잘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뜻은 통하는 거죠. 돌아가실 때도 나중에 지 손잡고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 뜻으로 통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서로 뜻으로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진전심.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현실 남매, 뭐 현실 가족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마도 조병화 선생님과 조진영 관장님은 현실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으로 통하고 크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부자지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시간이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말씀 청중에서 없으시면 한 분 더 계신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사는 박형기라고 합니다. 그 올해 5월에 그 조용화 시인 문학제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이제 또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5월 축제는 전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 생일이 5월 2일이기 때문에 첫째 토요일에 했었는데 그게 어린이날하고 겹쳐요 자꾸. 그래서 요번에도 5월 20일 날 했는데 조금 늦춰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6월 달에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내년은 그래도 하여튼 5월 초순경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틀은 늘 그래요. 기획 전시를 늘 해요. 그때마다. 그래서 또 저희 집에 자료 아버지는 늘 모든 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재료가 엄청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다 이걸 이제 전시를 한 번씩은 다 해봐야겠는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묵은 게. 요번에 금년에는 뭘 했냐면 우리 아버지 그 시 가지고 작곡한 것들 가곡 만든 거 그거 저 악보하고 시하고 그거를 요번엔 전시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한 9월 달까지는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신문 기사에 나온 거 가지고서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기획 전시가 있고 또 이제 편은 문학상을 이제 그날 주고 그리고 신앙송이 있고 또 토론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꾸려갑니다 매년. 또 조병화 시인을 기억하기 위해선 내년에 조병화 문학관에서 하는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원식 교수님께서 좀 정리하시는 말씀 들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뜻이 깊은 조병화 시인이 인천으로 진짜 문학적으로 귀환한 날인 것 같아서 아주 뜻깊습니다. 앞으로 조병화 시인에 대한 연구가 김창수 박사를 비롯한 여러분 인천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원한다면은 조병화 시인의 시가 워낙 많으니까 혹시 조병화 문학관에서 한 권의 선집을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조병화 한 권짜리 선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병화 시인의 전모를 아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권의 시집 조병화 선생의 모든 국면을 대표하는 시들을 묶는 그런 작업을 조병화 문학관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저는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조병화 정선집 두껍지 않은 정선집 조병화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그 책들 중에 시선집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뒤에도 앞뒤를 많이 쓰셔갖고 진짜 정선집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은 조병화 선생의 진면목에 인천 사람이나 인천 바깥 사람이나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오늘 회의가 정말 그런 일에 그런 작업에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조진영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수 박사, 유수영 교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끝까지 지켜주신 이 청중 여러분께 정말 정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조병화 시인과 관련된 모든 행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